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에서 고객의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2,500만 명 고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긴 줄이 생겼고 유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 주가는 오늘 하루만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시 반 정도 약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죠. 무슨 핸드폰이 징후가 왔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통신사 바꾸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오늘부터 이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됐는데 유심 부족의 첫날부터 아주 큰 혼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SKT는 오늘부터 전국 2,600곳 매장에서 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현재 SKT가 보유하고 있는 유심 재고 물량이 약 100만 개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현재 이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매장 곳곳에 긴 줄이 늘어져 있고 또 무려 새벽 5시부터 매장을 찾아서 유심 교체를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SKT는 가입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도 오픈했습니다. 이 온라인 웹페이지나 티월드 앱에서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이 좀 가능하고요. 여기서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를 희망하는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만 13만 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 SK텔레콤 측은 유심 재고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았을 텐데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객들은 이 불안감에 더해서 이 불편함까지 겪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날 오전에는 이 대부분의 매장에 유심 재고 없음이라는 안내장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이통 3사가 1년에 쓴 유심이 평균 약 17만 개 정도 됩니다. 이 기기를 바꿔도 유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양의 유심을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현재 SKT가 최대한 끌어모은 물량이 약 100만 개 정도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전 가입자 2,300만 명의 수요를 대응하기엔 좀 부족해서 SKT는 다음 달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SKT는 유심 교체에 앞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교체와 상응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현장에는 이 고령자들이 서비스를 인지조차 하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SKT는 70세 이상 고객, 장애인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연락해서 가입까지 대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유심만 교체하면 안심할 수 있는가입니다. SK텔레콤 측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사실 SKT 측은 이 유심 교체보다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는 비슷하면서 또 시간 소요나 편의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심 보호 서비스는요, 내 유심 정보로 다른 기기에서 통신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이 SKT가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이 유심 일련 번호를 보호해서 다른 기기에서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복제됐더라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SKT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해외에 자주 다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 로밍 서비스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SKT는 다음 달까지 이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해킹 사태는 아직 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원인이나 경로 그리고 유출 규모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SKT 측에서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와 이상 감지 시스템을 병행해서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SKT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100% 보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SKT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2차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SKT가 피해 보상 방침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유심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유심의 메모리는 1MB 정도에 불과해서 민간 정보를 다량으로 저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이 일부 보이스피싱 사례나
가능성이나 스미싱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SKT 측은 이번 유심 정부 유출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입자들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이런 금융권에서는 SKT 가입자들에 대한 본인 확인 인증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아예 다른 통신사도 옮겨가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만에 좀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와 이 유심 교체, 이 두 가지 방안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번호 이동입니다. 네. 앞서 이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두 가지 조치에도 불안감이 여전한 가입자들은 아예 통신사를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실제 이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틈타서 이 통사별로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좀 보면요. SKT 가입자 1,600여 명이 KT나 LG U+로 실제 이동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SKT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한창입니다. 추가 보조금을 더 줘서 이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매장에서는 SKT 가입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할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보조금 경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코스피 관세 리스크에 더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오늘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미국발 관세 우려를 빙산에 비유하며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자 투심이 얼어붙은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가 1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하며 투심을 자극하자 모건 스탠리는 더 큰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중요하지 않다며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이를 두고 국내 증권가에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HBM조차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겨울론으로 국내 반도체주의 투심을 급격히 냉각시킨 모건 스탠리가 한 달 만에 TSMC를 두고선 엔비디아 블랙웰의 수요 급증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냈었다는 점, 또 관세 리스크가 급격히 커졌다고 하더라도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엔 시장이 계곡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었다는 점 등에서 업황 전망에 대한 일관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국내 증권가에선 관세 이슈로 IT 수요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디램 공급사들의 낮은 재고와 또 보수적인 설비 투자 기조로 하반기 디램 업황이 급격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 관세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면서도 글로벌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와 협의 중이던 이 메모리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내내 자금을 빼내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규모를 늘리더니 결국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불거지더라도 지금처럼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시기에는 2분기 실적 호조 등 단기 호재에 더욱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평균적으로 증권가에선 2분기 SK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0조 3천억 원을, 영업이익은 59%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를 향한 시선도 국내 증권가의 의견과는 다소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은 모건 스탠리, 견조한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한편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관세 영향이나 경기 둔화에 더 민감할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업분별 성적표를 공개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죠. 잠정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핵심 사업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기에
삼성전자가 시장에 어떤 전망과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찾은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범진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첫 공개 일정 반도체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생산 기업인 SK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 없이 앞으로 세계를 계속 주도해 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선 정부가 반도체 팹 건설에 5조 원을 지원하면 국내 총생산이 7조 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경선 당시에도 첫 일정으로 국산 인공지능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찾았을 만큼 국가 주도의 AI 투자, 전국민 AI 무료 배포 등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정도 우리 경제의 현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미래 먹거리인 AI를 접목시켜 정부 주도의 투자로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약도 반도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반도체 공약을 공개했는데요. 주 52시간 논란으로 무산됐던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남해와 서해 해상 풍력 단지들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송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등 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 이번엔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여당 사자 경선의 마지막 날인데 후보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내일 예정된 2차 경선을 앞두고 최종 2인에 포함되기 위한 막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도를 방문 중인 한동훈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 잠재력 확보 등 K-방산 육성을 골조로 한 국방 안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권에선 아직 출마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대행이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미국과의 통상협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이미 한대행의 측근들이 대선 캠프를 꾸렸으며 이르면 이달 중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합니다. 이런 목소리의 배경에는 보수 진영이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한대행이 출마하고 이번 주 선출될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당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한대행의 최측근인 손영택 비서실장이 오늘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대행의 출마설엔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속속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비슷한 공급 확대 공약들만 내놓고 있는데 진정한 승부처는 부동산세를 비롯한 차별화된 수요 살리기 공약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경선 중인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기적절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청년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 안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확대를,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도입과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둘 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이 역대 대선마다 표심을 좌우했던 핵심 쟁점으로 꼽히다 보니 현재로선 양당 후보들의 공약에서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일관된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유권자들의 표는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시켜줄 수 있는 후보에게 쏠릴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번복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갈수록 짙어진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그 관망에 따른 그 수요자의 이익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뭐 7월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고요.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대출 규제를 덜 할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주 연속 하락했고 그나마 수요가 받쳐주는 서울마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K9 자주포로 유럽을 휩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엔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K9의 10분의 1 가격인 6억 원짜리 자주포로 베트남과 필리핀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먼저 이제 한화 에어로가 만들고 있는 이 가성비 자주포는 어떤 무기입니까? 예, 일단 K9은 익숙하실 텐데 이 K105, 이 풍익이라는 무기인데 살짝 생소하실 겁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궤도형인 K9과 또 차륜형인 K105 등 두 종류의 자주 곡사포를 만들고 있는데요. 캐터필러로 움직이는 궤도형은 화력에, 바퀴로 움직이는 차륜형은 기동성에 방점을 둔 무기 체계입니다. 이 K9은 무거운 155mm의 포탄을, K105는 가벼운 105mm의 포탄을 쏘는데요. 대다수가 K9 익숙한데 K105는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은 K105를 6.25 전쟁 당시에 곡사포로 북한군을 물리친 고 김풍익 중령의 이름인 풍익으로 명명해서 부르고 있고요. 네. 풍익의 가격은 80억 원 수준인 K9 값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억 원대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자주포라는 별칭까지 있습니다. 네. 뭐 구동 방식과 포탄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자주포인데 가격이 어떻게 K9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K9의 신기술이 집약된 이제 신제품이라고 하면 네. 풍익은 옛날 무기가 조합된 재활용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탄은 구경에 따라서 신형인 155mm와 구형인 105mm로 나뉘는데요. 155mm의 살상 반경은 105mm의 배 수준입니다. 해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국내에서는 6.25 전쟁 당시만 해도 이 155mm 포가 아닌 105mm 포가 군의 주력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400만 발 넘는 포탄이 비축될 정도였는데 네. 지금도 전 세계 기준 3천만 발 가까운 포탄 중에 350만 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전을 끝으로 우리나라에 남은 포와 포탄을 줬기 때문인데요. K9 전력화로 우리 군에서도 무용지물이 됐는데 폐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죠. 삼성테크윈이 2010년대에 버려진 포를 트럭에 실어서 차륜형 곡사포를 생산하기로 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이후에 사업을 이어받아서 풍익을 양산 중으로 850여 대가 우리 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과거 퇴물 취급을 받았던 풍익이 현재 미군 사이에서는 세계 최고의 발명품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 EVO 150, 105라는 수출명으로도 국내를 넘어 해외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K9이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 풍익이 따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겁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틈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9은 일단 북미와 유럽과 같은 군사 강대국을, 풍익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의 약소국을 타깃으로 합니다. 네. 이에 하나와 에로는 양동 전략을 펼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요.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구식 포탄이 넘쳐 보관할 곳이 부족합니다. 이에 몇몇 국가들이 앞선 하나 에어로처럼 무기를 재활용해봤는데 기술력이 떨어져서 풍익보다 낮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반면 풍익은 K9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사격을 할 수 있고 포탄이 언제 또 어디로 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요. 실제로 동급 무기 가운데 명중률은 최고 수준인데 1분 동안 포탄을 10발이나 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하는 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초에 한 발씩 총 10발까지도 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풍익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노후화된 무기가 많아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하는데 국방 예산액이 비교적 작기 때문인데요. 이에 실속 있는 무기를 찾던 중에 풍익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풍익은 또 트럭에 포만 장착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MRO 비용도 경쟁품 대비 절반이나 쌉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 에어로가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와 중남미 나라들의 풍익을 대량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이 상장지수 펀드 ETF 보수를 두고 출혈 경쟁을 벌였던 이 삼성과 미래에셋이 이번엔 분기 배당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분배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 속에 이 점유율이 떨어진 미래에셋이 다시 배당을 늘리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미래에셋 배당금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투자 토크는 조금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래에셋 운용이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상장지수 펀드 ETF의 그러니까 4월 분기 배당금을 각각 이제 80원과 389원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제 다음 달 7일, 5월 7일이죠. 5월 7일에 해당 분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상품들이 이제 미래에셋 운용 타이거의 대표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배당이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1분기 1월이었죠. 배당금을 실제 분배금보다 적게 지급을 하면서 자녀 배당금, 당시에 지급하지 않았던 1월 자녀 배당금을 이번에 얹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분배금 273원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70원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세법 개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수적인 지급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S&P 500의 ETF 경우 1월 말 자녀 분배금이 20원, 미국 나스닥 100은 173원에 이자까지 소량 추가로 지급된 게 이번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TF 점유율 1인 삼성 자산운용도 이번에 미국 대표 지수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의 ETF 분기 배당금을 공시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TR 지수였던 상품이 세법 개정에 따라 PR, 프라이스 리턴형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분기 배당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제 총수익 지수였었던 만큼 조금 더 배당을 높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공개가 된 것을 보면은 S&P 500이 56원 그리고 나스닥 100이 33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 지수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운용의 나스닥 100은 가격이 지금 12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삼성운용의 나스닥 100은 18,000원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금을 적게 준다는 논란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실제로 미래에셋의 ETF 점유율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초에 두 운용사 간 ETF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운용이 약 38%고 미래운용이 한 36%로 2%포인트 격차까지 좁혀졌었는데 이제 분배금 과소지급 영향 논란 때문에 현재 점유율이 약 5%포인트 차까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연초에 미래에셋 운용이 두 미국 대표 상품의 보수를 좀 인하 경쟁을 시동을 걸면서
그러면서 삼성운용도 여기에 맞대응을 걸었었죠. 보수이나 치킨 게임이 과열되던 시기에 나온 분배금 과소지급 논란이었기 때문에 다소 미래에셋운용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대표지수 사랑은 여전합니다. 올해 순자금 유입 금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ETF 상품을 보면은 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ETF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위만 제외하고 S&P 500 ETF에서는 미래운용이 더 자금 유입이 많았고 나스닥 100에서는 삼성운용의 순자금 유입이 더 많았습니다. 뭐 삼성과 미래에셋이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에 상장된 ETF 개수가 현재 기준으로 972개 정도 달합니다. 1000여 개를 눈앞에 뒀는데요. 시장 규모도 연초에 171조 원 규모에서 현재 190조 원까지 지속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들을 좀 살펴보면 한화 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 ETF가 99%가 넘는 수익률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또 신한자산운용의 소울조선 탑3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5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탈발 상품의 자금 유입이 늘면서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의 ETF 운용 규모도 각각 같은 기간 1조 원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다시 미국 빅테크에 주목하는 상품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